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용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당선 8일 만인데요. 전체 24명의 인사 가운데 3분의 1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안철수계 인사라고 합니다. 안 위원장 측근의 정치인 3명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까지 총 8명이 이번에 기용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 약속을 했었던 공동정부가 차질 없이 순항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전문성을 위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안철수 위원장의 공약이 잘 이루어져서 실행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정말 오늘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오늘 주제 주목해 주시죠. 첫 번째 주제, 정책 부양 기대감, 건설주 투자 전략은?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이 계속됩니다. 건설주도 앞서서 2000년 이후에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최장 기간으로 보면은 한 달 동안은 랠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8일 지났으니까요. 네. 건설주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약 한 달 동안의 흐름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잘 여러분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의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두 후보가 좀 치열하게 경합을 펼쳤고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지켜봐야 할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약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부터 부동산의 정상화를 좀 모토로 해서 관련된 공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동산 공약 목표 같은 경우는 시장 원리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크게 이제 세제라든지 금융, 규제 같은 부분을 좀 정상화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거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노인이라든지 어떤 이제 청년,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좀 복지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산의 형성 과정을 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공약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공급 증대,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임대제도 개선,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공급 증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5년간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특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좀 제시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도 좀 실시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임대제도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대차 3법 개정 및 보완, 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좀 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좀 지난 좀 대통령 어떤 선거 기간 동안에 지금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의 좀 부동산 공약은 계속 비교가 됐던 것이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율 경제, 좀 시장 경제에 좀 맡기는 그런 공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약에서 좀 가장 핵심이 됐던 게 뭐냐면 기본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장기간 저렴하게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 또 토지 같은 경우는 공공이 좀 보유를 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형을 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좀 분양을 받은 뒤에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매각대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좀 보장하는 어떤 제도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얘기인즉슨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집중 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되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은 인정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제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주도냐 혹은 민간 주도냐는 어떤 이런 부분은 나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 특히 이제 좀 최근에 보게 된다면 건설사들이 움직이는 게 결국은 민간 주도의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특히 이제 아파트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러한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 후보 당시 대선 당시에 양 후보의 주택 공급 전략이 공급을 확대한다는 건 맞지만 네. 그 방침 자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셨던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1번을 지지했었고, 네. 그리고 시장 경제로 아예 맡겨서 부동산 시장을 흘러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2번을 네. 계속 지지하셨던 건데,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아직은 좀 반발이 좀 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맞습니다. 결론은 양측 모두 부동산 가격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네. 과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또 윤석열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도 지망을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용산 쪽으로 또 집무실을 옮긴다는 소리도 네, 국방부 나오고 쪽에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던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알아볼까요? 근데 이제 공약과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 실행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 요 점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뭐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시세 차익을 인정을 하겠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게 공급을 하되 5년간 250만 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 시절 말고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살짝 뉘앙스가 약간 바뀌는 듯한 발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주택 공급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수요에 맞춘 공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50만 호는 약간의 좀 이제 선언적인 성격의 숫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일 수 있고, 결국 이제 분양이라든지 입주 기준이 아니라 인허가 기준 목표 수치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되는 어떤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정확하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 2021년에 지금 분양된 실제 물량은 36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대비 1.2%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물량이 작년에 많이 좀 분양이 안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호, 그러니까 작년에 36만 호였으니까 좀 그래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좀 그동안 밀렸던 좀 수요가 좀,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이 좀 이연됐던 수요들이 좀 나오면서 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본격적으로 분양 채비가 나서면서 좀 분양 물량이 조금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는 2022년이 아니라 2025년에서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4년 정도가 더 남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23년에서 2024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2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 시장에서 출회되는 이제 재고주택 매물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축 분양 물량의 매력도 좀 다소 낮출 수 있고, 현 정부가 좀 진행 과정에서 어쨌든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2025년, 2026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권 말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주택 물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습니다만, 좀 임기 말로 갈수록 좀 어떤 분양 물량은 늘어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건설주들이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네. 그런 종목은 좀 과도한 측면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네. 그래서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도 건설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차별화가 있겠습니다만 네. 약간 저는 이제 2차 전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적을 다 좀 3, 4년 땡겨 쓰는 그래서 주가가 나왔던 그런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트레이딩 구간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 3, 4년 뒤라고 했으니까 또 임기 중간부터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좀 사이클이 좀 긴 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경기 방어주로서 우리가 이제 굴뚝 산업을 얘기하는데 건설 섹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한 건 상승이 지속될 때는 꾸준하게 상승이 지속이 되지만 한 번 쉴 때 오래 쉰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제가 볼 때는 적합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이제 좀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기보유자 영역 그리고 또 다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집권하고 나서 조금의 한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임기 전에 또 한번 움직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양 전망은 올해 전망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분양 전망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포함을 하나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좀 밀렸던 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시작되는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분양 시점이 지연됐던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어떤 재건축 관련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본격적인 것은 이제 2025, 6년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으로 내걸었던 것 가운데서 LTV 한도도 있거든요. 80%를 과연 생애 첫 주택자들에게 열어줄 것인가 이것도 아직은 미확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약도 역시 추진이 될지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사실 이제 금융권에 있는 이제 은행 쪽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저도 한번 이거 관련돼서 한번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은행권에서는 예상하나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는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제재가 너무 타이트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말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은행권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이렇게 제도로 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40% 이상은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금융권에서도 좀 제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또 가계부채가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러한 좀 동시적으로 장단점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아까 청년 원가주택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5년을 살면 매각을 할 때 시세 차익 가운데서 70%를 또 보장해준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재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충분히 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아마 될 거라는 쪽으로 은행권에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매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또 이 매도자들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거래가 급감했고 또 계속 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미국 금리 인상도 이제 단행이 되면서 금리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급감했는데 앞으로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금융시장 약간은 상관관계가 약간 반비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금융시장에 특히 이제 주식시장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도의 거래 절벽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증시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훈풍 이벤트를 맞은 것처럼 지금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선거라는 어떤 이제 훈풍을 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2020년, 2021년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여기에 따른 분명히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급등함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다 보니까 어떤 주택 매매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지금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총 4만 건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를 했고, 전월 대비 22% 좀 감소를 하면서 2013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 외에도 제가 볼 때는 대선이 확실히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취득세 이런 부분이 또 완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매도자들은 조금은 늦게 매도하려고 약간 이제 보유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거래가 안 일어나는 또 이런 좀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3월 대선은 끝났고 이제 6월 이제 예정된 지방 선거가 종료가 된다면 하면 이제 확실히 양도세 완화 기준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이제 그때 동안 조금 매도를 보류했던, 혹은 이제 뭐 증여 형태로서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주택 매물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또 이제 또 금융기자 앞서 말씀하셨던 뭐 LTV 이런 게 좀 또 완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매수자들의 어떻게 보면 매수 여력도 좀 올라가고 매도도 나오고, 그럼 이제 6월 지방선거 지난 이후 7월, 8월이니까 이제 한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 정도면 확실하게 좀 이 거래 절벽에서 좀 탈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잡기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네. 언제 과연 이런 공약들이 실행될지가 관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수위원회가 다 꾸려졌는데 이 안에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인수위가 다 꾸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딱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250만 호를 약속했는데,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사실 2번을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데 왜 인수위원회 안에 주택 정책의 그 윤곽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인사가 들어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확실히 좀 모든 분야를 아우르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좀 싶고, 일단 분명히 아마 새 정부는 알 겁니다. 지금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뭐 이유를 막론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인수위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실행을 좀 역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변화 말씀이세요? 일단은 좀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민간 주도로 할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임수 초기입니다만 분명히 지금 5월 달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분명히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언급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예, 네. 어떻게 주택 정책이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고 네,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건설주의 투자 판단 마지막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건설주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 나갈까요? 일단 앵커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확실히 경기방어주, 가치주가 좀 어느 정도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철강, 화학, 건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좀 이제 코스피를 좀 크게 상회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어떤 주택 공급 기조에 대한 변화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등이 어떻게 보면 주요 촉매제가 좀 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양호한 상반기 어떤 주가 흐름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좀 주가에 좀 부침이 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제 하반기부터 대선이 좀 시작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박빙의 어떤 지지율이 이어진 데다가 양 후보 모두 이제 공급 관련된 공약은 내놨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좀 불분명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2월 말부터 좀 주가는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도 되면 확실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굴뚝 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사례를 좀 보았을 때 대선 이후 집권 1년까지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 차에는 분명히 좀 변동성이 좀 강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권 4, 5년 차 임기 말기쯤에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한 2, 3년 차부터 어떤 건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급은 늘어난다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좀 본격적으로 섹터 자체가 움직이는 어떤 리레이팅은 분명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이제 공공이 어떤 좀 주택 사업이 공공이라기보다는 어떤 민간 주도의 좀 어떤 좀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주택 사업이 높은 어떤 이런 건설사들을 좀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주택 관련돼서도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쪽에 또 강점이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부분들 혹은 뭐 분양가 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자체 부지를 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좀 흐름을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을 좀 알아보자면은 재개발, 재건축, 수혜주 또 부지를 갖고 있어서 눈에 띄는 건설주 어떤 쪽을 보실까요? 일단은 서울광역시 쪽에서 좀 정비 분야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제 건설사는 GS건설. 그다음에 자체 부지를 보유하면서 분양가 정상화 기저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IS동서. 그다음에 주택 공급 가이던스 상향이 좀 예상되는 종목은 대우건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수주에서 저는 현대건설 봤었는데 현대건설은 빼놓으셨네요. 현대건설은 일단 유가와도 연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내수에 집중한 종목은 먼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기 집권 1년 차에 반드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관련한 변동성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2, 3년 차에 주택 공급이 좀 더 시그널이 더 강화되면서 건설주는 상승 추세를 그려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시네요. 핵심 변수는 주택 공급 정책. 맞습니다. 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내수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수혜 건설사들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2차 전지 장비 업체의 반격. 오늘 전반적으로 배터리주들이 상승합니다. 양대 시장의 대형주 하면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기업들 시총 상위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배터리 장비주의 반격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현안부터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참 고생을 썩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4번계 배터리 중에 하나로 들어간 니켈이 가격이 폭등한다는 의미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자동차의 어떤 성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어떤 논리로 해서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것이 사실인데,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결론이 나왔죠. 결국 이제 얼마큼 성장을 하느냐, 그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 전기차가 620만 대 판매가 되었죠. 그리고 2025년에는 1,8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4년간 3배 정도 팔릴 것이라고 하는데, 침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전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지금 좀 차지하는 게 7%. 근데 2025년에 19%니까 뭐 대략 이것도 3배 정도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성장의 문제라기보단 속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 상승은 참 달갑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에 2차전지 셀업체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에 거의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초과 공급 상태로도 지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2023년 이후에는 또 2차전지 쪽에서 초과 수요 시장이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만들어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ESS에도 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터리는 참 쓰일 곳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캐파의 맹공을 좀 펼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인 업체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으로 좀 캐파를 좀 증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 작년 기준으로 155기가와트에서 2025년에는 432기가와트, 약 대략 한 3배 정도 되죠. 지금 3배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증설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M이랑 이제 조인 벤처를 하고 있죠. 이제 얼티엄지를 좀 설립을 해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고, 뭐 스텔란스하고도 지금 합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와 합작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또 네. 여기다 또 SK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SK온 같은 경우는 호드랑 손을 잡고 합작법인인 이제 글로벌 SK를 좀 설립을 했고, 네. 총 12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죠. 삼성 SDI는 약간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115기가와트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캐파를 증설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완성차랑 조인벤처를 통해서 이제 증설로 전략을 좀 변경하고 있다는 건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안정된 공급처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 셀업체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서로 간의 니즈가 떨어지는 것이고, 서로 이제 안정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과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출혈 경쟁도 없고 또 원가 절감도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양사의 어떤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라소닉이랑 지금 공동으로 셀 라인을 좀 구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장의 성장성에 계속해서 무게가 좀 쏠려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성장 산업의 하나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팀장님이랑 저희 주식시마론 방송 제가 7월부터 했었는데 네. 그때도 초반부에 배터리주 얘기를 이렇게 쭉 시장 현황을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주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잘 갔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그냥 남일처럼 잘 가는구나 이렇게만 네. 생각하다가 여름 지나면서 저는 사실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아, 이건 네. 진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확신을 좀 가졌었는데, 이후에는 뭐 테슬라라든지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도입한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진통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으셨다면은 저도 엊그제 에코프로 BM 차트를 딱 열어봤듯이 아마 또 조정받을 때 아마 분명히 지금 좀 진입 시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자, 좀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종목 보고 있었거든요. 네.
솔직히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보다는 코스닥의 그런 종목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배터리 장비주를 보자라는 네.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배터리 장비주의 사이클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역시 이들도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황 사이클에 이미 진입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맞습니다. 지금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2차 전지 하면 셀, 소재, 장비 이렇게 보통 나누긴 하는데, 네. 사실 셀은 좀 작년에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가 자꾸 1월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물적 분할부터 상장하면서. 시작해서 무슨 이슈들이 그렇게 많은지.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셀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주가가 소외됐는데, 예. 소재주는 약간 독야청청으로 혼자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3년 뭐 4년 매출을 다 끌어써서 주가에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은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3사가 그렇게 캐파를 증설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배터리 장비도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당연한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가는 약간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셀 업체가 1기가와트 캐파를 증설하는데 공정 장비 규모가 약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정 장비 규모가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장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65조 시장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약간 좀 별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2차 전지가 좀 성장하는 사이클이 맞는데, 소재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장비도 이제 손을 드는 거죠. 나도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캐파 증설과 함께 좀 장비의 어떤 수주 사이클도 같이 맞물려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셀 업체 관련된 부분들이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과연 이제 소재, 부품, 장비도 다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캐파를 증설할 때마다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한 장비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올해는 소재주의 반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작년에 소재들이 거의 3배, 2배, 3배 정도의 흔히 얘기해서 업사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강한 상승 탄력을 오히려 셀이나 장비가 좀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소재도 분명히 오르겠습니다만, 네. 작년 같은 뭐 3배 랠리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대치를 뭐 2~3배는 오히려 셀이나 장비 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소재 쪽은 한 50% 정도로 약간의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비의 사이클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배터리 장비주들이 상승세를 완만하게 보여왔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주인공이었던 배터리 소재보다도 배터리 셀과 배터리 장비 쪽이 올해는 더 유망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생산 공정을 좀 살펴볼까요? 장비주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지 기준을 잡아볼게요. 일단은 이제 약간 이제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배터리 셀 제조 공정은 크게 이제 전극, 조립, 화성, 기타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극 공정은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를 좀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양극재랑 음극재를 전기 용기에 좀 삽입을 해서 셀로 조립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된 셀에 충방전을 가해서 이제 전기적으로 흐름이 좀 흘러가는 어떤 그런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조립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재를 만드는 공정, 그 다음에 이 만든 후에
충망전을 통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이 활성 공정, 요 두 개가 좀 키 어떤 공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비 카펙스가 보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극 공정과 지금 이제 화성 공정의 30%씩 좀 어떻게 보면 포션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를 만드는 전극 공정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올해부터 지금 2025년까지 4년간 한 20조 원의 지금 신규 시장이 좀 생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뭐 전극 공정 같은 경우 믹싱, 코팅, 압연, 절단으로 좀 구분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화성 공정이라고 하죠. 지금 완성된 셀에서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이제 이런 지금 화성 공정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부터 2050년까지, 2025년까지 4년간 20조 정도 똑같이 좀 시장 규모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장비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좀 그 장비도 이렇게 공정이 한 3-4개로 나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장비들의 어떤 공정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된 어떤 장비에 대한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공정에서 내가 만약에 2차전지 장비주를 산다고 한다면 어느 공정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셀 제조하는 공정에서 전극, 조립, 활성, 기타 4가지 공정이 있다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극 장비 뭐 이런 쪽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으셨던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맞습니다. 종목이 있고, 그리고 CIS, 원익 P&E, 뭐 유일 에너토크, 하나기술, PNT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차트를 쳐봤는데 추세는 서로 달라요. 상승 각도는 서로 다르고 언제 네. 고점을 찍었는지도 서로 다르더라고요. 네,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또 폭스바겐에서 지금 미디어 간담회를 했는데 지난해 매출을 보면서 앞으로는 순수 전기차 인도량을 더 늘릴 것이다 네. 라면서 전기차 보급의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장비주의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PNT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약간 결이 다른 종목을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바로 이제 하나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공정을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 오, 네, 다 하는 기업인가요? 전 공정 턴키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난 공정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기업 같은 이제 하나기술 같은 이제 기업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결국은 아직 매출로 인식된다기보다 이제 수주가 좀 많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수주량을 좀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올해 연간 3천억 정도의 지금 사상 최대 수주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3사 배터리 같은 경우는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해외 신규 고객이 분명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수익성 개선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폐배터리 쪽의 장비 사업도 좀 진출이 예상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정부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배터리 말고 최근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폐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기업들 봤을 때는 ESG,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이제 장비의 어떤 진출이 분명히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또 이런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폐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아시겠지만 PNT 차트와 지금 하나기술의 차트를 놓고 보면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현 주가는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로 지금 국내 동종 업계에 비해서 할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전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내가 좀 아직은 좀 담고 싶었지만 못 담았던 그런 종목이 있고 또 나는 이제 아직 막 생각나지 않는다는 종목을 좀 보시고 한다면 오히려 밑에서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개화 단계에 있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점하겠다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연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정확하게 뭐 얼마다라고 좀 예상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장비 사업 진출도 분명히 하나의 모멘텀으로, 투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 하나기술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네.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3천억 원 규모로 연간 올해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하나기술 전 공정에 턴키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 배터리 장비 기업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 시간이었습니다. 소음이 잠깐 좀 심했는데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2,700선을 잘 지지하는 정도의 의미를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20원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